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느덧 6월 30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서 6월 마지막 날이 됐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 만남도 벌써 8주째더라고요. 오늘도 네, 여심 저격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두 분 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 7월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상반기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아주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고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부의가 됐는데 자, 오늘 시작으로 그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 여당은 어떻게든 막겠다. 결국 이 민심의 향배가 승패를 결정질 것 같은데 자, 오늘 각기 자신의 진영을 대변해서 여론을 좀 설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안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본회의에서 먼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200일이 훌쩍 지났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좀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행안위에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후에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니까 이 기간을 다 쓰면 330일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완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330일을 다 버틴 뒤에야 본회의에서 좀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게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합법 노조활동보장법이라고도 하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인데요.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부의가 됐고 앞으로 처리될 아마도 다음 7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하셨더라고요. 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국회법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노위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마다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고 좀 불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국회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최 의원님 발언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이태원 특별법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유가족과 사회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 나가면서 좀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좀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싸움을 붙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민주당의 행태가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원인이 사실은 밝혀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정쟁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과연 세월호 특별법이 좀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8년 동안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좀 정쟁만 계속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피로감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이게 좀 회의를 느끼게 세금 낭비도 많아지고 회의를 느끼게 하는 법안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만큼 세월호 특별법처럼 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좀 충분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들이 조금 없이 넘어온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나라 경제가 조금 저해될 게 분명하고 산업 현장에도 극심한 혼란을 줄 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이 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선 돌리기용으로 좀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회의에서 일단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오늘 처리가 되었고 끝난 후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규탄 대회도 연다고 뭐 여러
열었고 이러니까 이 국민의 우려가 높고 찬반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희연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뭔가 참사나 사건들을 정쟁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마지막에 노란봉투법 이야기하셨으니까 절대 불법 파업 보장법이 아니고요. 그건 뭐 민주당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분별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를 그냥 무조건 불법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또 이 노란봉투법이 올라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특별법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에 노력을 해줬다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싸움의 수단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유족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야당이 그 330일의 숙려 기간 동안에 좀 그 여야 합의를 좀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21대 임기 국회 안에서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법안 자체가 반쪽짜리 특별법이다. 왜냐하면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좀 충분한 논의가 되고 나서 패스트트랙을 태웠으면은 이렇게 좀 긴 여정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올라갔으니까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협조만 해준다면 이 330일이라는 기간도 단축될 것이고 법안의 내용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 주신다면 좀 협조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 정치권의 극우 논란이 계속해서 비장파장 이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그 반국가 세력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틀 전에 그 자유총연맹 69주년 행사에서의 그 발언이었는데요. 자, 이어서 그 개각 인사에 대해서도 극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우 대통령의 극우 개각이다. 이렇게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여당은 본인들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자, 이 쉽사리 잦아들 것 같지 않은 극우 논란. 공격과 방어. 먼저 공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개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편향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극단적인 남북 대결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아주 극우적인 인식을 보여줬던 인물이거든요. 평화를 모르는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통일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극우 그 인사가 있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그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극우 유튜버입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을 다 극우 인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본인들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죠. 뭐 충분히 설명이 될까요? 저는 이들의 과거 언행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어해야겠죠? 저는 인사 관련보다는 일단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네네.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유기적인 것을 다 존중하고 의견을 좀 협치해 나가는 것이 국가고 국가의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좀
타국의 뭔가 힘에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건 협치의 대상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게 안 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좀 그 워딩 하나만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수 결집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쉬 씀직한 말은 아닙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이 사실인 거는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5년 내내 뭐 국민 생명이나 안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북한과 중국 정부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와 안보에 해가 되는 세력이 있다면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5년 동안 우리 그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대해서는 조금 뒷전이었다 이런 발언하셨는데 혹시 네. 반격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임명한 인사 중에 한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뭐 나중에는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난 정부를 두고 이렇게 처음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윤석열 정부 인사의 표현에 따르면 간첩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 이런 조언까지 나오겠습니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개각 인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장미란 차관 같은 문체부 차관 같은 네네. 경우는 조금 지금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있더라고요. 야권 지지층들에 의해서 좀 악플 테러를 좀 받기도 했죠. 네. 근데 사실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거는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당을 떠나서 이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좀 성실하게 좀 이렇게 박사까지 하고 미국까지 가서 석사도 공부해 오시고 이런 성실함을 되게 꾸준히 보이셨던 분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은퇴식에서 뭐 이렇게 중3 여학생이 가지고 있던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역도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네.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이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깜짝 발탁에 좀 당황함, 놀라움을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좀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훌륭한 행정으로 악플에 대한 좀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극우 논란 인사들 이외에도 이렇게 그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발탁에 대해서 많은 그 악플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란 차관 내정자가 선수 시절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훌륭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응원과 바람을 드리고요. 다만 정치권에 입문한 이상 어느 정도의 응원과 더불어 비판은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수지 의원이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길 좋아하니까 저도 지난 정부 이야기를 해보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영선수 출신인 최윤희 씨가 문체부 차관에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맞아요. 그때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이런 비판, 그 악플 네. 댓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시도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내부 갈등에서 시작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문제가 결국 그 국정조사 요구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주심 감사위원 패싱과 감사 내용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인데요. 야당은 이 중립성을 포기한 감사원이 헌법 파괴다. 여당은 야당의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이 헌법 파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자,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최 의원님부터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네, 사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뭔가 문정부의 실책이 드러나자 이거를 좀 다수 의석 삼아가지고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 13가지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좀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원은 이제 불문 결정을 내렸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게는 이 탄원서 작성에 대해서만 권익위 기관 차원의 주의를 주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왜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무총장 결재로 이 감사 결과를 냈고 그 내용과 처리 결과에 문제가 없었고 이게 사실은 감사원에서 이렇게 불문 결정을 내린 부분은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서울시 교육청에서 UN 인권이사회에다가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학생 인권조례 관련해가지고 네네. 직접 UN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부, 국가인권위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직접 조사해달라.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오히려 그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과장 네네. 전결로 보냈어요, 심지어.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어야지 사무총장이 결재해서 내려간 이 공문을 가지고서는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감사원을 조금 끌어내리겠다 이런 건데 네. 이 독립기관인 감사원 국정조사를 어떻게 위헌적으로 좀 이끌어 가겠다는 건지 그것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이 위법적인 요소들의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위법적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설명을 잘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 의원이 국정조사는 그 다수 의석을 이용한 그 제19 감싸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처음에 문재인 정부 실책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감사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찍어내는데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서가지고 특별감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원장 출퇴근 시간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는 이 단 한 줄짜리의 제보를 가지고 특별감사에 돌입한 것이었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특별감사에 들어간 건가요? 예, 그리고 그 감사를 진행한 또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보고서 내용이 맹탕일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가 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부터 감사나 조사를 받아야 될,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밝혀낼 일이지 무조건 감사원을 감싸고 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 내용이 맹탕이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근데 사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나라 청렴, 국정 효율 이것들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데 뭔가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맹탕이다라는 걸로 몰아가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조사 칼을 좀 꺼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국민 주권을 빙자해가지고 헌법을 파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헌법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지금 권력의 도구이기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수지 의원께서 나라의 청렴, 효율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원은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에는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의 이중대로 변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그 유병호 사무총장 답변 태도가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원의 실세로 불린다고 하는데 그 당군 이래 최대 등의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안하무인한 태도가 윤석열 정부 앞으로의 2기 내각의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가관이었던 것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심플하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그 메모를 건넨 게 네네. 사진으로 포착이 됐거든요. 네. 이게 바로 감사원의 실세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권력 기강이 무너진 감사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삭제 의혹도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단군 일의 최대라는 발언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네네네. 이 조은석 감사위원이 그만큼 감사 보고서를 많이 열람했고 그 사실 위원회가 의결되지 않은 것들도 좀 직원들을 강요해가지고 내용에 좀 개입도 하고 열람하고 고쳤다는 내용도 사실 어제 전체 회의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조금 고치라고 기망했다는 건 이게 문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과연 이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트집을 잡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고 하면은 사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겁박하고 나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쌍방에서 똑같이 이렇게 좀 과잉 반응을 좀 불러일으키는 원행들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법사위에서 조 감사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회의에서 아마 3자 대면으로 조금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이제 그 정치 공방에서 정책 토론으로 가볼 시간인데요. 최근에 그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출생 통보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출생 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그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것인데요. 자, 하지만 병원 밖 출산이라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그 미혼모, 특히 그 10대 미성년자들은 부모에게 그 임신 사실을 알리기가 좀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생 통보제가 이렇게 시행이 되면 오히려 병원에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고 네. 이 저출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동과 생명과 직결된 조금 행정 제도를 다시 한번 보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병원 외에서 출생했거나 출생 후에 불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허위 출생 신고가 되는 등 좀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 나중에 컸을 때 범죄에 조금 더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유기나 매매, 학대, 심지어 좀 살인까지 이렇게 아동의 신원에 무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출생 통보제 같은 경우에는 보호 출산제와 함께 좀 가야 한다 이런 함께 가야 이야기가 한다. 네, 있는데 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두 제도가 같이 병합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출생 통보제는 여야 합의로 그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 출산제는 찬반이 팽팽한데 그 민주당의 반대로 그 보건복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 때문에 보호 출산제에 반대를 하는 걸까요? 우선 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무조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조호섭 의원이 익명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그 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정치권 안에서도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 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임산부를 보호한다는 권리 하에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출산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부모와 그리고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아동의 그런 권리 중에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호 출산제를 통해서는 입양도 익명으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양 아동을 좀 양산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자녀의 알 권리와 그 친생모의 프라이버시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두 분께 잠시 후에 여쭙도록 하고요. 그 영아 유기 방지에 효과가 있지만 그 양육 포기를 조정하고 출생 아동이 그 부모에 대해서 그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거 듣고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에 우리 정부의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하는 제도 도입은 최후 수단으로 고려할 것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호 출산제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일단 산모와 아기부터 살려야 한다라는 걸로 저는 조금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상당히 해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극악하게 조금 가면은 아동 유기,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화두에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결과를 자칫하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생모 정보 공개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동이 친생모에 대해서 알 권리가 먼저냐, 친생모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가 중요하냐,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두 청년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그 익명 출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먼저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출생 통보제 같은 경우는 뭐 OECD 국가들이 다 좀 채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좀 방식은 다릅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를 하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독일에서는 부모와 의료기관 둘 다 해야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법률상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지만 출생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출생통보제가 통과가 되었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좀 신상은 지켜주되 이 DNA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해외 사례가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익명 출산을 원하는 여성 권리를 고려해서 좀 정보는 가리되 훗날 아이가 알 권리는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NA를 남겨두는 방법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어렵죠.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 보호 출산제가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지켜지는 것은 부모의 출산 사실이나 아이의 출생의 비밀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독일, 프랑스 이렇게 보호 출산제가 사실상 시행되는 국가에서도 아동 유기나 영아 살인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법과 제도를 넘어서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 저희가 한번 같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 임산모, 그러니까 미혼모가 임신도 출산도, 출생신고와 양육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이런 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과 함께 익명 출산을 줄이고 또 위기에 처한 그 임산부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좀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민하면 좋을지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우선 현재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를 비정부 단체가 거의 맡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관련 좀 센터 단체 같은 걸 만들어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이렇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선택하게만 하면 사각지대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제도,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금전적인 지원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지원들이 있다는 것을 여성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도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에는 이 아이를 임신을 한 과정은 물론이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이후까지도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세세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보호 출산제가 도입되더라도 아동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나 혹은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나가면서 이게 적당한 나이대를 찾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선택권이나 이렇게 생각이 있을 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아동이 부모를 찾는 방향까지도 좀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노력들과 함께 보호출산제도 보완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 빨리 볼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그 여심 저격에 성공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를 평가해 주셔도 되고요. 본인 나 저격한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좀 저는 말씀해 솔직하게 주시죠. 많이 미흡했습니다. 열심히 배워오겠습니다. 안 대변인 어떻습니까?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여심 저격 성공할 수 있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